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25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25년 강의. 일단 여러분 파트 4 볼 거예요. 511페이지입니다. 올인원 조사원 교재 25년 버전입니다. 511페이지, 511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페이지 있죠, 여러분? 511페이지 봐주시고 파트 1, 2는 아까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 버전 강의로 보시면서 교재 안에 제가 이제 개정세법 반영되어 있는 걸 적어놨으니까 그 정도만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해주십사 했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25년도에는 우선 파트 4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25년 개정세법 조사요원용으로 제가 나름대로 추린 25년 조사요원용 개정세법을 같이 볼 겁니다. 짧게 볼 거예요. 짧게 보고 그 뒤에 이어서는 파트 3 그러니까 25년판 그것도 추록이죠. 24년 하반기에 시행된 최신 조사요원 기출 객관식을 플러스 알파로 보는 풀이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25년 교재는 24년 교재를 기본으로 거기에다가 개정세법을 추가로 붙이고 최신 기출을 파트 3에 또 붙여가지고 완성된 교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판 추록 강의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제가 강의 안내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개정세법은 여러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개정사항이 많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 조사요원용으로 세목을 한정합니다. 우리 조사요원 시험에 나오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세목을 한정합니다. 물론 법서부에 해당되는 조특법은 가지고 왔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이 세목 5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목이라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추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공식적으로 자 조사위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따로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개정세법이 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8년 동안 조사위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주제는 나왔던 주제가 바뀌었구나. 예를 들면 출국 금지 이런 것들 원래 나오는 주제인데 개정이 됐구나. 그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기출에는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주제라면은 충분히 조사위원회에서 물어볼 법한 주제라고 이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록색인 것들이 이제 전체는 핵심 나름대로 한 이거 68개, 70개가 안 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추렸거든요. 교재에는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아까 앞 강의에서도 제가 수험 전략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이 조사요원 시험이지 개정세법 요원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정세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24년 버전으로 내가 세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25년 조사위원 시험에 무조건 떨어져 이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업데이트까지 물론 새로운 개정세법까지 업데이트 되면 최고죠, 최고. 하지만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개정세법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 끼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당연히 여러분 개정세법을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뭐 일하실 때는 수험적으로도 보든 당연한 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25년 올인원 교재를 보시는데 나는 파트 1, 2, 3 하나도 안 하고 이 파트 4 지금 네가 하는 이 개정세법 이것만으로 어떻게 합격할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 4 개정세법은 기존에 내가 세법 24년 버전에서 추가로 내가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혹은 여러분 조사요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도 사실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 굵직굵직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지금은 법인세과라서 여러 세목을 다 업데이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저 정도? 한 36개 정도는 최근 저런 개정들이 있었구나. 큰 흐름 정도 를 익히는데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36개로 추렸습니다. 여기 보면 곰돌이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이 곰돌이 스티커 붙어 있는 친구들이 36개예요. 국기 7, 국징 2, 부가 4, 법인세 6, 소득세 17. 소득세가 개정 내용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36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혼자 교재 보실 때도
한 이 정도만 보시면 괜찮지 않나 뭐 혼자 저 생각해요. 36개 정도만 업데이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일하실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전체 계정세법을 꼼꼼히 보실 거고 지금 수험적으로 어떤 시험 목적으로 그리고 큰 흐름을 잡는 정도로 보자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제 서설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곰돌이 스티커 붙어 있죠. 1번에 붙어 있죠. 바로 요 1번의 주제. 요런 주제들만 보자는 거예요, 지금. 강의도 이렇게 곰돌이 스티커 붙은 것만 할 거예요. 국세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장황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랬고 요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정도로만 훑을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압축만 볼 겁니다. 1번. 전자 송달 서류의 철회 기준이 이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종전에는 어땠냐 하면 전자 송달 신청을 철회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언제? 납세자가 2회 연속으로 전자송달 서류를 미열람했다면은 나 전자로 내 받을게요 라고 신청했던 거를 철회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2번 연속으로 국세청에서 송달했는데 열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 연속 열람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신청했던 전자송달을 철회한 걸로 보겠다라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3회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딱 나올 법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개정세법에 대해서 뭐 논하라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 개정세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런 건 나올 법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아둡시다. 전자송달 신청을 한 사람이 국세청에서 보냈는데 기존에는 2번을 열람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자로 보내면 안 돼.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3회로 바뀐 거예요. 조금 여유 준 거죠. 국세청한테. 요거 바뀌었고. 자, 여기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에 대해서 여기 예외 부분이 있었는데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였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2번 열어보지 않았어. 그러면은 철회한다는 걸로 봤잖아요. 전자송달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걸로 봤는데 그게 3회로 바뀌었었고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2번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았어요. 열어보진 않았는데 납세자가 고지서 전자송달된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납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납기까지 전액 납부를 했어. 그렇다면 뭐예요? 열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모두 다 전달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열어본 걸 본다라는 또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용 이해되시죠? 열람은 안 했더라도 납기까지 완납했으니까 그냥 열람한 거하고 똑같이 봐도 된다. 이렇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아니고요. 이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라는 거를 고지서뿐만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 기한. 우리 지정 납부 기한, 독촉 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도 포함한 거예요. 그냥 표현을 명확하게 한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 2회에서 3회로 바뀐 거 요게 좀 더 이제 뭔가 시험에 낸다면 이제 내신다면 누군가가 요렇게 좀 더 할 수 있겠죠? 잘 알아둡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개정세법에 대해서 뭐 취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긴 하겠지만 뭐 우리는 일단 수업 목적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정리하는 것만 같이 보자고요. 자, 1번 넘어갔고 2번도 곰돌이가 있네요. 봅시다. 2번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 의무 승계 범위가 합리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종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왼쪽이 여러분 종전이에요. 개정세법 전. 오른쪽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거고요.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가 있었어요. 당연히 납세 의무 승계는 상속인이 받는 거고 납세의 상속인이 받는 승계 범위는 상속 재산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만약에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글씨가 작은데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납세 의무 승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대상은 똑같아요. 상속인. 근데 승계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1, 2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포함한다.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여기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뿐만이 아니라 혹은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넣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글씨가 좀 작지만 크게. 상속 포기를 전부 혹은 일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뭐라고? 그 보험금 수령의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짝 어려워요. 아까 첫 번째보다 조금 어렵긴 하죠. 국세기본법에서 파트를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알아둡시다. 이 정도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또 곰돌이가 있네요. 자, 말씀드렸어요. 이 전체 넘버링은 여러분 68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곰돌이가 붙어 있는 거는 36개예요. 곰돌이 있는 것만 볼 거예요, 지금. 스티커 있는 것만. 2월 세액공제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내용인데 요게 들어온 거예요. 신설. 2월 세액공제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 봅시다. 신설된 겁니다.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2월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가제척 기간 여러분 과소는 5년, 무신고는 7년 이거 있죠. 이게 부가제척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액 공제를 못 받았어. 10년 동안 이월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뭔지 봅시다. 세액공제액을 부가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해당 세액공제에 관련한 부가제척기간은 2월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본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부가제척기간 여러분 뭐 과소면 5년, 무신고는 7년이잖아요. 그죠? 5년 7년인데 2월 세액공제는 얼마 동안 해준다고? 10년 동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가제척 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이다. 근데 이 7년이 끝난 후에 아직 여러분 2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잖아. 10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2월 세액공제를 받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2월 세액공제 받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2월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동안 또 부가제척 기간을 특례로서 추가로 준다 이 말이에요. FM으로 하자면 7년으로 끝났죠 지금. 근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8년 차, 9년 차에 저 2월 세액공제 10년 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래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2월 세액공제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2월 공제한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8년 차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로부터 1년 안에 부가제척 기간을 추가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기존에 약간 이제 공백같이 있었던 거를 이제 신설하면서 채워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곰돌이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갈 건데 강의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넘버링은 전체 68번까지 있어요. 여유가 되신다면 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곰돌이 스티커는 36개니까 강의는 우리 36개는 수험적으로 요건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36개는 다룰 겁니다. 나름대로 68개 중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또 추린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곰돌이만 보셔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5번도 넘어갈게요. 6번. 곰돌이 있죠? 예외적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종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경정청구 기한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의 증액 결정 경정이 있었던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여러분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2회에서 3회로 바뀐 거 이런 것들 있죠. 숫자니까 되게 뭐 엄청 중요해서 낸다기보다 이 숫자 변동이기 때문에 약간 내고 싶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내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혹시나 90일이 아니라 요걸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저씨 90일이나 3개월이나 뭐 하루 이틀 차이 아닙니까? 막 이럴 수 있죠. 맞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법률 문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서 좀 더 카운팅하기 좋게 3개월 이내로 바꿨구나.
아시겠죠? 과세관청의 징액결정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이제 9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뭐 불복 청구는 여전히 안 날로부터 90일 뭐 여기까지 아시면 추가로 좋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모르셔도 90일에서 3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정도를 봅시다. 짧게 짧게 할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은 이 에너지가 여기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파트 1, 2에 오히려 집중하셔야 돼요. 자, 7번으로 넘어옵니다. 곰돌이 또 스티커가 있네요. 뭐 다 중요한데 중요하죠.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정청구 여러분. 경정청구에 대한 제도 뭐예요? 내가 기존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그 경정청구 대상이죠. 과표 및 납부세액을 기존에 너무 과하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납세자가 봤더니 밑에는 뭐예요? 환급을 너무 적게 받았다는 거죠. 환급세액을 너무 옛날에 너무 내가 적게 신고했거든요. 돌려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경정청구가. 거기에서 경정청구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개정.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었다 해서 3번이 들어왔어요. 1번, 2번은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고 여기다가 3번을 추가합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 보시면 무슨 소리지 이게? 세액공제를 적게 신고했어? 그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표가 세액을 많이 냈다는 뜻이니까 이 1번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공제를 덜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거는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히 1번에도 포함돼요. 기존에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과다해요. 라고 하면 1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3번이 왜 굳이 별도로 됐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했어요. 공제받을 걸 못 받았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세액은 다른 데서 뭔가 늘어난 게 있어서 납부할 세액의 변동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 경우에 과거의 경우로만 보자면 이런 거죠. 세액공제는 내가 덜 받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납부세액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기존의 제도로 봤을 때 경정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기존 걸로 봤을 때. 그래서 3번을 추가로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은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번을 추가로 넣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8번은 곰돌이가 없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 숫자기도 하고 간단한 거니까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 상향이 원래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자동으로 충당하는 게 요 요건이 10만 원 이하였는데 20만 원 이하로 금액 바뀐 거고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곰돌이가 제가 새로 그릴게요. 자. 곰돌이 제가 있는 걸로 아무튼 제가 여기 있죠? 자, 됐어요. 요거 곰돌이 있는 걸로 좀 봐서 요 정도는 또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또 부담스러운 거 아니니까 금액이 바뀐 거니까 이 정도 봐둡시다. 자, 그리고 또 국기법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무별로 보고 있는 거요. 곰돌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여러분 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도 특별히 중요해요. 방금 경정청구 그 건도 좀 특별히 중요하고 요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주관식 4번 조사 사무처리 규정 쪽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봅시다. 종전에는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해야 되는 기간이 납세자한테 15일 전에 통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조정됐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이 조정돼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15일이 아니라 20일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미리 해주라는 거야. 자, 이거 하나 챙기시고 플러스 예외적으로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셔야 돼. 과거에는 15일 전이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0일 전으로 바뀌었고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이다 이거.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개정된 거는 뭐다? 원칙적으로 20일 전이고요. 예외적으로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됐죠? 잘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곰돌이 스티커 다 중요해요. 근데 좀 더 각별히 중요하다고 봐도 된다. 이거는 과세 예고 통지 대상을 합리화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기존 거 잠깐 볼까요? 우리 과세 예고 잘 아시지만 같이 볼게요. 과세 예고 통지 대상 어떻게 돼요? 국세청 업무 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예고해야 돼요. 2번,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자에 대한 과세 자료 및 현지 확인 조사에 따른 과세 예고 해야 돼요. 1번, 2번. 그리고 우리 3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 실제로 일하다 보면 뭐예요?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과세 예고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과세 예고 해야 되죠. 오케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뭐가 있어요?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 안내를 받았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안내가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예고 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게 기존에 있었어요.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추가됐냐 하면 이 부분 여기 뭐가 추가됐냐 하면 자 여기 대상 조정이라고 해서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뭡니까? 알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우리 많이 생각했던 건 뭐죠? 납세자가 여러분 기한 후 신고하죠.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납부까지 다 했어요.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으니까 과세관청이 무조건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뭐다? 과세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적용한다? 25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지금 조사요원 용으로도 당연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고 꼭 시험에 이미 합격하신 우리 선배 그 조사관님들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아까 전에 그 조사 요거 사전 통지 당연히 이런 것도 다 아셔야겠죠. 일할 때 어떤 세원에 계시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일할 때 문제 없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꼭 조사위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정세법에 대해서 그냥 얼개를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분들도 지금 이거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 교재도 그렇고. 자, 됐죠?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지만 과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배제 사유가 하나 새로 생겼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11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한번 봐두시고 곰돌이 없는 것들 봐두시고. 자, 국세징수법 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할게요. 국세징수법은 그 많지 않아요, 개정사항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따로 이제 챕터를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자, 넘버링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1번부터 13번까지가 국세기본법이었고 14번부터가 국세징수법이에요. 넘버링은 전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68번까지 간다고 했어요. 곰돌이들은 36번까지 있고요. 36번까지 있고요. 자, 뭐다? 14번 국세징수법이에요. 특별 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알아둡시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 매각의 유예를 대상으로 하는 그 지원 대상이 이게 있었어. 특별 재난 지역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유예해 줄게, 연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죠? 연장 혹은 유예해 줄게.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자, 근데 요거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개정세법. 자, 그 재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2번이 추가되었습니다. 뭐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사유의 재난으로 인해서 신체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등한테도 이거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그 재난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신체 상해를 받았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연장해 주겠다 이 말이죠. 밑에도 같이 보는 김에
특별 재난 지역에서 만약에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망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한테도 이런 거를 적용해 주겠다. 연장, 유예를 적용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적용 시기도 여러분 같이 봐두세요. 자, 15번은 뭐 평가 기준을 명확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을 명확하니까 가볍게 뭐 보실 분들 보시고, 국징법은 총 개정이 지금 제가 가져온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2개가 곰돌이 스티커긴 한데 요거 하나만 그냥 추가적으로 봐둡시다. 곰돌이는 여기. 여러분 사실 국세징수법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국 금지 주제 자체가 우리 시험에 이 주제는 원래 자주 나오던 주제거든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 꼭. 우리 여러분 출국금지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납 상태 이런 것들을 국세를 이제 내라고 간접적으로 약간 압박을 하는 제도들이 있죠.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우리 관허 사업, 나라에서 허락해주는 사업을 하려면은 뭐 세금을 기존 거를 내셨어야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그 중에서 출국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는 제도 중에 하나죠. 이거. 자, 출국금지 봅시다. 종전 내용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어떻게? 출국금지 요청 기준에서 자, 일단 체납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예요. 1번, 2번 중에 하나. 자, 다시 한번 체납 금액이 일단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출국금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맞죠? 체납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출국금지 가능성이 있다. 맞죠? 5천만 원이면서 1번은 뭐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부모님, 직계 비속, 우리 자녀들이 국외로 이주했대요. 체납자가 5천만 원, 체납이 5천만 원 이상 있어. 근데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이나 뭐 자녀들을 외국으로 이주시켰대요. 그러면 뭐예요? 곧 이 사람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돼요. 출국금지. 됐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이제 2번에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2번은 자, 다시 한번. 출국금지 요청 기준 뭐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최근 1년간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자, 기존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자, 당신의 지금 체납이 지금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난 1년을 봤을 때 국외에 3번 이상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기간이 아니면 6개월 이상이라는 거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야. 최근 1년. 근데 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나갔다 오거나 6개월 이상 나가 있거나를 판단할 때 어떤 상태에서 3회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나갔냐를 판단할 때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죠. 보세요. 뭐다? 체납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3회 이상 출국 혹은 6개월 이상 나가 있거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국 금지를 하냐 마냐 하는 상태에는 당연히 5천만 원 이상 체납인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 근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뭐다? 여기. 과거에는 자, 1년에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 나갔니? 아니면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렀니?를 판단할 때 뭐다? 그 지난 기간에 1년 안에 체납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나갔니? 이 요건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지금 당연히 체납 5천만 원 이상이어야 출국금지 하냐 마냐. 이거는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지난 1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갔냐를 판단할 때 5천만 원 이상의 상태에서 출국했냐 이걸 판단했다고. 만약에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이야. 체납 출국금지 지금 하냐 마냐 할 때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체납이 살짝 떨어졌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부분 납부했다는 거지. 그래서 4천만 원으로 만든 다음에 출국하잖아요. 그럼 과거 기준으로는 어때요? 카운팅이 안 되지. 이 3회 이상 출국할 때 뭐라고 돼 있었는데 지문이 법률 문구가 최근 1년간 체납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했냐를 물어봤잖아. 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5천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야. 그럼 법률 문구상 보세요. 내가 이번에 나간 거는 이
체납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맞죠? 법률 문구로 해석하자면 그렇잖아. 물리 해석하자면.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 이 부분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국 금지를 지금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 체납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사람들 중에서 정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체납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출국 금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체납이 5천만 원 이상이지만 요 요건까지 두 요건이 엔드 요건으로 엮일 때 체납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체납 금지가 아니고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출국 금지 요청 금지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혹은 좀비 속에 국외로 이중하면은 이건 똑같아요. 남아있어. 똑같아. 좌동 똑같아. 근데 이제 뭐다? 아까처럼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체납이 5천만 원 이상인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얼마를 갚아서 5천만 원이 안 되게 만들어 두고 외국에 나갔던 거는 요 3회 혹은 6개월 이상 카운팅할 때 세면 안 되잖아요. 라고 납세자가 과거엔 이렇게 했겠지 말을. 근데 지금은 뭐다? 이게 삭제됐다고 이 문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갚았어요. 조금 4천만 원 상태에서 나갔어요. 그것도 3회 이상 출국한 걸 할 때 셀 수 있다는 거죠. 센다는 거지. 카운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됐죠? 단순한 문구 삭제지만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도 이제 정확하게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죠? 25년 시험부터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구나.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출국 금지가 5천만 원 이상이 아니어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구나. 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와 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출국 금지는 당연히 그 판단을 할 때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체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출국 당시 시점에서 또 5천만 원 이상이었는지까지 판단해서 그럴 때만 카운팅을 했다고. 횟수에 넣었다고요. 체류 기간에 넣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요 3회 이상 6개월 이상을 판단할 때 5천만 원이 아닌 경우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간 3회 이상 6개월 체류 기간을 판단할 때 그 기간, 그 횟수도 넣는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기왕만 했으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왕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같이 여기도 볼게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출국금지 요청하는 부부터 적용이 된다. 체납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 영 시행일 전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종 규정에 따라서 체류 일수 혹은 출입 횟수를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25년 3월이죠. 시행령이 지금 시행 다 됐단 말이에요. 된 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문구상으로는 이건 판단하면 돼. 체납국세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문구가 있으면 이제 안 되죠. 근데 실제 일하실 때, 그죠?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일할 때는 여러분 경과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체납 금지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점부터 1년을 판단할 때 지금 25년 2월 그때 영시행일 전과 후가 지금 그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시행일 전을 판단할 때는 과거처럼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나갔을 때만 카운팅을 해야겠죠. 소급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다? 당연히 이 영시행일 이후에 대한 기간을 판단할 때만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문구가 삭제된 걸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게 경과 규정인데 지금 시험용으로는 여기까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불리해지잖아요, 납세자한테. 자,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직자용으로 보시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 문구가 삭제됐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쉬셨다가 부가가치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